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권피탈 과정과 식민통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에서요,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살펴본 거죠. 국권피탈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가져갔던 일본이 가져갔던 국권, 그러니까 재정권, 그 다음에 외교권, 군사권, 사법권, 경찰권, 그리고 마지막 주권, 그리고 식민통치 형태에서 1, 2, 3기로 나눠서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경제침탈에서는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회해, 그리고 병참기지화정책의 일환에서 추진된 남면북양정책, 또 남농북공정책, 중화공업정책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흐름을 전개 과정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식민통치 과정에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게 된 과도기적인 사건을 제공한 사건이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었죠. 이 3.1운동은 정말 거국적인 전 지역에서, 도시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다시 어디로, 지방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각지에서 일어났던 말 그대로 거국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한 거죠. 근데 진압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3.1운동은 성공한 겁니다. 왜 성공했냐라면은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했다라고 하는 점, 우리 독립해야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3.1운동 이전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보면 조금 나눠져 있는, 좀 분열되어 있는 양상을 내보였었습니다. 애국개몽운동 계열하고요, 의병운동 계열로 나눠졌었고요. 또 공화주의 대 복벽주의로 나눠지고 있었어요. 즉, 애국개몽운동이라 한다면은 다른 말로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그래요. 또 무장투쟁을 제창했던 의병운동은 무력으로, 힘으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애국개몽운동은 힘으로 하자, 이건 반대를 합니다. 무장투쟁을 반대한다는 거죠. 왜 반대냐면은 무장투쟁, 무력적인 투쟁은 비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비문명은 야만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의병운동은 안 그렇죠.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여기서 폭력은 사전적인 의미의 폭력이 아닙니다. 항일운동할 때 얘기하는 폭력은 다 우리를 위한 좋은 폭력이에요. 조국의 광복을 위한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단체를요, 의병운동 계열이 습격을 해서 죽이기도 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왜? 우리는 목숨 내걸고 싸우는데 니네는 왜 그걸 반대하고 자꾸 발목 잡고 늘어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의병운동 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목표는 뭐예요? 광복이죠. 조국의 광복인데 가는 길 동안에 둘이는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따로 가는 겁니다. 따로. 얘네들 의병운동은 폭력적인, 그리고 얘네들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비폭력적인 이런 활동을 전개한다는 거죠. 근데 3.1운동을 계기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묶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로 묶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3.1운동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죠? 두 번째 결과죠. 또 3.1운동 이전에 독립운동의 방향이 지금 공화정이냐, 아니 공화주의냐, 아니면 복벽주의냐 이랬잖아요. 공화주의는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 할 때 공화입니다. 복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왕정복고예요. 다시 전제군주제로 조선 왕조 때처럼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면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근데 대한광복단 또는 광복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화주의를 또 지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3.1운동 이전에는 복벽주의 대 공화주의, 또 애국개몽운동 계열 대 의병운동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일운동이 전부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기로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지게 됐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하나로 묶어지면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이 됐었던 것이죠.
3.1운동의 결과입니다. 3.1운동의 결과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은 비록 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이었지만은 일제 식민 통치 형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1운동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뭘 좀 보냐 하면은 조직적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하나가 딱 만들어졌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자료 좀 잠깐 보실래요? 대한국민의회도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성정부도 있죠. 또 바로 밑에 보시면은 대한민간정부도 있고요. 신한민국정부도 있고요. 그렇죠? 신한민국 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도 있고요. 여러 개의 정부가 난립이 돼 있어요. 자, 이거 흐름을 좀 잠깐 봅시다. 1910년대에 일제 무단 통치, 그리고 또 헌병경찰 통치, 또 토지조사 사업, 또 민족산업억압책 등의 일제의 정치, 경제, 산업 침탈에 대한 저항이 뭘로 나왔다? 3.1운동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운동에 동참했었던 종교단체는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이승훈, 불교, 대표자 한용운, 그 다음에 천도교, 손병입니다. 천주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예요. 3.1운동에 동참했던.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써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자진 체포가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알고 태화관에서 33인이 29명이 참석했다고 그러죠. 발표를 하고 자진 체포가 됐죠. 근데 탑골공원에서는 애들이 안 오니까 뭔 일이냐 해서 봤더니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3.1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 3.1운동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임시정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정부 조직을 갖춘 정부도 있지만은 조직이 없는 간판만 달아놓은 정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있는, 즉 간판을 달아놓고 조직이 있는 단체가 뭐가 있냐? 제일 먼저 1919년 3월 달에 연해주에서 뭐가 있어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또 이거 외에도 서울에 뭐가 있나요? 한성정부가 수립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간판도 있고 내부에 조직이 있었던 단체입니다. 근데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건 조직이 없는 간판만 달아놓은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간정부가 있죠. 대한민간정부. 이건 참고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조선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신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신한민국 정부가 있었다. 이건 이제 간판만 있는 단체입니다. 여튼 3.1운동 이후에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각지에. 그 중에 이 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가 하나로 묶어지냐 하면은 서울에 조직에 있었던 어느 정부요? 한성정부입니다. 이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어떤 정부냐 하면은 여기서 임시정부 하면은 이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1919년 4월 11일로 돼 있죠? 4월 10일.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를 포함한 이 정부를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어느 정부를 중심으로? 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진 정부.
이게 바로 1919년 9월 달에 통합된 뭔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통합정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통합됐냐? 그러면은 어디예요? 상하이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2019년을 준비하시면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2018년까지는 4월 13일 날로 했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제일 먼저 이 수립일을 기념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는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4월 13일이 아니라 며칠로? 4월 11일로 바뀌었어요. 왜 4월 10일이냐?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진 삼권 분립정부 아닙니까?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진 것이 4월 11일이에요. 2019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만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 장에 19강 마지막 장에 보면은 기출문제 1번 한번 보실래요? 이게 2017년 서울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국내 항일 세력과 연락하게 연통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 조직망이고요. 두 번째,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독립공채는 다른 말로 애국공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식 발행하는 것 하듯이 독립금 좀 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증을 주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광복이 되면은 그 증에 적혀 있는 그거를 국가가 주겠다는 겁니다. 애국공채죠. 세 번째,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그랬습니다. 밑에 해설 좀 봐봐요. 그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것이 4월 며칠이에요? 11일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4월 11일. 그리고 이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옵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해설에 1919년 며칠이에요? 4월 10일입니다. 10일. 임시의정원이 수립된 것이 4월 10일이고요. 그리고 4월 11일 날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이 먼저냐 아니면 임시의정원 구성이 먼저냐 이 얘기죠. 임시의정원은 하루 전입니다. 4월 10일이고요.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모태가 됐던 임시의정원이 4월 10일 그리고 국호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은 며칠? 4월 11일. 그러니까 문제 1번의 4번 선지는 임시정부 수립은 4월 11일이고 그렇죠? 임시의정원은 4월 10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여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기존에는 2018년까지는 4월 13일이었는데 얘는 이제 4월 11일로 바뀐다. 그래서 4월 10일은 뭐냐? 임시의정원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정부가 수립된 날짜가 11일이다. 이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 임시의정원이다. 그건 며칠이다? 4월 10일이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 개 난립된 정부가 3.1운동 이후에 날 정부가 하나로 통합이었습니다. 어디에서 통합됐나요?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예요? 상하이입니다. 왜 하필 또 상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상하이 잠깐 볼까요? 지정학적으로 상하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중국 땅 아닙니까? 상하이는 프랑스 초찰입니다. 프랑스가 일정 기간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중국 땅이지만 상하이의 통치권 누가 갖는 거예요? 프랑스가 갖는 겁니다. 치해복권 지역입니다. 여기 안에서 한국인들이 독립군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을 때 일본 경찰이 들어와서 잡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이건 중국 땅도 아니고 프랑스 땅이거든요. 프랑스가 실질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은 처음부터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아시겠죠? 일부는 말이죠. 일부는 어디에다가 바로 어디에 만주 땅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런데 일부는 어디에다가 하자. 일부는 상하이에다 하자. 3.1운동 이후에 이 통합정부를 어디다 세우냐 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주 땅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무장, 독립, 전쟁 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장, 독립, 전쟁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고요. 한편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외교 독립론자들.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으로 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어디다가 정부를 수립하느냐, 통합된 정부를 이렇게 이제 난립이 됐다가 결국은 상하이에다가 정부를 수립하자, 통합된 정부를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이 얘기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이 바로 어떤 독립운동이었다? 외교 독립운동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하자라고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쳐들어가서 일본을 몰아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어. 근데 제 주장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 편을 먹고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당시 대통령이죠. 이승만이 무장 독립 전쟁 논자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캡틴이었던 누구를? 이동희를 임시정부로 끌어안습니다.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총리 자리 하나 만들어요. 국무총리 자리를 만들었고 총리직으로 영입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동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되면서 얘네들도 임시정부에 같이 합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거죠. 현대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당과 당이 정당에서 합칠 때 A라는 당이 B당을 합칠 때 A라는 당이 B당의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하나씩 해가지고 섭외합니까? 아니죠. B라는 당의 당 대표 한 명만 데리고 오면은 나오면 다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 대표가 이동희가 되는 거죠. 무장 독립 전쟁 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이동희가 국무총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하게 된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으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뭐였다? 민주공화제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주공화제 정부예요. 자, 이거 입헌군주제 아닙니다.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삼권 그럼 뭐예요? 행정, 입법, 그렇죠? 입법, 그 다음에 사법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임시의정은 입법입니다. 국무원은 행정입니다. 법원은 사법이죠. 그래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수립이 됐고요. 총 몇 번에 걸친 개헌 과정을 거치냐면은 총 5차에 걸친 5번에 걸친 개헌 과정을 거치면서 임시정부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광복 때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종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의 기구이지 실질적으로 항일운동을 직접 진두지휘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계속 상하이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윤봉길 상하이 홍코공원 폭탄 투척 의거를 계기로 해서 상하이를 떠나요. 떠나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서 옮겨 다니다고요. 건물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요.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경입니다. 충칭이죠. 충칭. 여기에서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었을 때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10번 가까이 이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임시정부가 이사를 다닙니다. 그중에 18점 이제 상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이제 5번에 걸친 개헌 과정 중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개헌이 있죠. 1차가 1919년 뭘로 바꿨냐면은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초대 대통령 누구라고요?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들어왔죠? 이동휘 이렇습니다. 요 이동휘는 이승만이 국무총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얘네를 있죠. 얘네를 이쪽으로 끌어안기 위한 일종의 배려예요. 배려. 그렇죠? 배려입니다. 근데 이동휘는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소련이 독립군, 소련 레닌이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독립군의 독립을 우리한테 원조해 준다 해가지고 원래는 독립을 원조하는 건 아니고요. 소련처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군자금을 200만 루블을 약조를 해가지고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200만 루블을 비서 김립이 가서 가져왔어요. 다 받은 거 아니고 1차 60만 루블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60만 루블을 임시정부에 입금해야 되는데 40만 루블을 입금하면서 일종의 어떤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나머지 돈은 고려공산당으로 쓰게 돼버리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동희는 총리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2차는 몇 년이냐면 1925년입니다. 3차는 1927년입니다. 4차는 1940년이고요. 5차는 1944년입니다. 여기서 1, 2, 3차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좀 잠깐 보자는 겁니다. 일단 삼권 분립부터 먼저 좀 해결하고 갈까요? 삼권 분립이다 했는데 초창기에는 삼권 분립이 아니었습니다. 1차 개헌 이후에 뭐가 만드냐면은 법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설립이 되면서 비로소 1차 개헌 이후에 삼권 분립이 됐고요. 근데 이 2차 개헌 때, 2차 개헌입니다. 2차 개헌 때의 법원은 어떻게 돼요? 법원은 폐지가 됩니다. 왜 2차 때 법원이 폐지했냐면은 상하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중국 땅인데 여기도 프랑스도 조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법적 권한을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원은 없어요. 그럼 언제 때 법원 다시 부활하냐면 5차 있죠. 이 5차 때 법원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사실 삼권 분립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법원이 설치가 됐다는데 삼권 분립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때 왜 법원 부활했냐면은 이때는 일본이 거의 패망 직전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있었던 유럽의 독일과 이태리 이미 연합군에 항복했단 말이에요. 뭐 전체주의 국가 2차 대전의 주역이었던 세 나라 중에서 마지막 44년 현재 누구만 남아있어요? 일본만 남아있었거든요. 일본도 패망 직전입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광복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되면 정부가 수립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정부 수립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죠. 다시 이제 정부 조직을 갖춰놓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은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다 다시 부활입니다. 몇 번은 이제 존폐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개헌은 뭐냐면 내각제입니다. 4차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당 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 당을 전체 당원 중에 어떤 우두머리들이 여러 명이서 꾸려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나중에 봅시다. 4차는 주석 지도 체제입니다. 강력한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석 지도 체제이고요. 5차는 주석 밑에 부주석을 둡니다. 주석, 부주석 지도 체제로 넘어갑니다. 부주석을 두는 거죠. 여기 이제 부주석의 김규식입니다. 왜?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독립군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방안에서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또 묶고
김구를 중심으로 한 책을 또 묻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1차와 2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차, 2차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민대표. 1923년입니다. 이 국민대표회가 왜 소집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1차 대통령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는 뭐죠? 내각제인가요? 지금 현재? 대통령제죠. 여러분 말이죠. 대통령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생각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꼭 문제점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 가장 큰 문제는 독주체제입니다. 대통령 1인 독재예요. 독재. 물론 민주공화국인데 가능합니까? 대통령제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있었을 때에 이승만의 독재 한 모습을 좀 보기로 합시다.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 한번 볼까요? 자료에 보시면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에서 1919년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열강은 한국을 일본 학정 밑으로부터 구출하고 열강은 장차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증하고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 것.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좀 그어놓으실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제연맹 통치하에 둔다는 얘기는 식민 통치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국제연맹이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꼴이 돼버린 것이죠. 신채호가 말이죠. 단재 신초 있죠. 신채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완용이란 놈은 있는 나라라도 팔아먹었지만 1905년 을사늑약 때 말입니다.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맹렬히 공격합니다. 1919년 현재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본 넘어갔지 않습니까? 신채호가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신채호하고 이승만은 궁합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이 보냈던 이러한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예요. 군자금 유용이라든가. 또 이승만은 상하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여기가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워싱턴이라고 하죠. 여기죠. 그렇죠? 이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라든가 쪽에 있죠. 서부 쪽입니다. 태평양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기구를 두고요. 이승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내는 겁니다.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면은 갖다가 쓰고요. 외교 독립론이라 쓰고요. 그렇죠? 이라 쓰고 이승만이 여기 있지 않으면서도 또 이런 엉뚱한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대통령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대한민국 임영웅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조금 다시 바꿔보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체제를 한번 바꿔보든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자, 결론은 국민대표회의는 결렬이 됐습니다. 왜 결렬됐냐 그러면은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던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현상유지파가 있습니다. 창조파는 뭐냐면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새 정부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조파는 실력 양성론자들인데요. 뭐 안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는 임시정부의 간판은 놔두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외교 독립론에서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냐 하다가 결렬됐어요. 그러면 상하이에 이제 얘네들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조파하고 창조파는 상하이를 떠나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누가 나왔어요? 임정고수파 또는 현상유지파라고 그래요. 뭐 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김구 등이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 이승만의 독주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정을 바꾸죠. 대통령제에서 뭘 바꾸냐면은 내각제로 바꿉니다. 이거는 이 개조파, 현상유지파 있죠. 얘네들이 이승만을 탄핵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에 누구를 임명하냐면은 박은식을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편찬한 박은식을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내각제로 바꾸고요. 25년에 그리고 본인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해 25년 11월에 박은식은 아마 폐렴 같아요. 폐암 정도 됩니다. 죽어요. 그럼 내각제로 거친 이후에 2차 개헌제에서 이때 이제 내각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정부의 내각 체제 하에서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국민 대표회가 결렬되면서 상하이를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임정부 요인들이 옛날에 장조판이, 개조판이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7년에 뭘로 바꿨어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장기 존속체제예요. 실질적으로 27년에서 40년까지 대한민국 임정부를 실질적으로 꾸려나갔던 체제였었습니다.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그런데 40년에 가면은 주석 누군가요? 김구입니다.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주석 지도체제로 바꿨고요. 44년에는 부주석에서 김구 주석, 누구 부주석? 김규식. 그래서 김규식을 끌어안아서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일본의 패망을 앞두고 44년에 그리고 정부 수립을 위해서 폐지가 됐던 2차 때 폐지했던 법원을 다시 부활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정부는 총 5번에 걸친 헌정, 변천, 개헌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중에 연통계하고요, 교통국이 있습니다. 이 연통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만주에 이륙양행하고요, 부산에 백산상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료 참고하십시오. 이륙양행은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 이쪽인데요. 요동 쪽이겠습니다. 그리고 백산상해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백산은 안희제, 대종교 교도였던 안희제호가 백산입니다. 호남의 지주는 당시 김성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영남 지방의 부호로서 안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희제가 이제 백산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라는 거죠? 군자금을 모금하는 겁니다. 군자금을 모금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 봤듯이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를 모은다거나 또 국민의연금을 모은다거나 수재의연금 모금하듯이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 돈을 어디로? 이륙양행으로 전달합니다. 이륙양행은 만주에 있었던 이륙양행은 가게 이름이에요. 가게 이름. 이게 가게가 2층인데 1층에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 사람이니까 스코틀랜드인 조지 쇼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가게예요. 근데 조지 쇼우가 아버지가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 연방 아닙니까? 일단 영국에서 점령이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나라 같으면 항일운동 했었겠죠. 항영운동이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은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조선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의 치하에 있었던. 그래서 조지 쇼우가 운영하고 있는 이륙양행의 2층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임정부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륙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전달하고 문서도 전달하고 해가지고 이륙양행에서 운영했던 배가 있습니다. 배. 무역선이죠. 무역선. 그 배편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상하이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이
비밀행정 조직망,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연통제라고 그래요. 아셨죠? 연통제란다. 이 배편을 통해 가지고 백범 김구가 상하이로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상하이로. 백범 김구는 그 황해도에서 일본 육군 중이 스치다라고 하는 중위를 죽이죠. 을미사변의 보복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탈출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승려가 되기도 하고 공주 마곡사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기도 했어요. 이 공주 마곡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18년 6월 한국의 산지승원에서 현재까지 마지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이기도 합니다. 공주 마곡사 또는 순천 서남사, 또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그렇죠? 이런 사찰이 한국의 산지승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 중에 공주 마곡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김구가 여기서 운영했던 누구죠? 이 이륙양에서 운영했던 배를 이용해서 상하이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튼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 조직망, 그걸 뭐란다? 연통제란다. 그리고 통신기관이었던 교통국도 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국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작을 모금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 돈들은 거의 외교 독립론에만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교 독립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침체가 됩니다. 그 침체된 독립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1931년 백범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하기도 하죠. 이 한인 애국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할 이봉창, 또 누가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와 열사와 지사의 차이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투쟁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봉창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이러죠. 치과 의사, 소아과 의사가 아니라 열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했던 사람. 유관순 의사라고 그래요. 유관순 열사라고 그래요. 열사. 또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박종철 열사. 이게 나오죠. 지사는 뜻지자입니다. 뜻지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할, 또 싸우고자 하는 뜻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지사죠. 애국지사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지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그런 지사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사에 대한 제대로 대한 지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의거에서 1932년 1월달,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는 이봉창 의거가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원인이 됐던 1932년 4월달 상하이 홍콩공원 폭탄 투척 의거예요. 그래서 한인 애국단의 조직은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론에 대한 자성론입니다. 자성론. 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외교 독립론이라고 그랬어요. 무장 독립 투쟁은 전혀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로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몇 번째 보면은 맨 밑에 줍니다.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 정규 부대를 뭐라고 그래요? 한국 광복군이라고 그래요. 몇 년인가 좀 보실래요? 1940년입니다. 어디에서? 충칭에서. 마지막 임시정부 총착역에서 정착지에서 한국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후원을 받고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동시에 한국 광복군이 조직됐다. 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X입니다. 주의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몇 년이에요? 1919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는 1940년이에요. 이 정규 부대를 뭘 한다고요? 한국광복군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시차의 연배 좀 유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선상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대한민국 임정부가 수립된과 동시에 한국광복군이 조직이 돼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식의 문장. 그와 동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불과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시차를 가지고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임시의정원이 먼저냐, 임시정부 수립이 먼저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20년 정도 차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단체, 같은 군사적 기반이다 보니까 같이 맺어진 걸로 혼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봅시다. 밑에 문화활동에서 보면은 독립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입니다.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료편찬소가 있습니다. 이 사료편찬소는 한일관계 사료집을 연구한 건데 백암 박은식의 대표적인 한국통사 아시죠? 한국통사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한 역사를 고통의 역사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사라고 한다면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는 통사거든요. 근데 이 통사가 아니라 고통의 역사다 해서 고통 통자를 씁니다. 1863년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1911년 105인 사건까지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한 역사를 1915년에 간행한 책이에요. 누가? 박은식. 일제 침략 상황, 이 기간 동안의 침략 상황이 낱낱이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 통사를 수거하는 한편 일본은 뭐를?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서 조선사를 조직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왜곡된 조선사 편수회 활동에 대한 반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뭐로 나온다? 사료 편찬서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는 이거에 대한 반발이고 사료 편찬서는 조선사 편수회에 대한 반발에서 반동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러 활동 내용 중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인지 좀 하셔야 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결과, 가장 큰 덩어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이후의 활동 과정을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